모두들 그가 무면허 불법 지하 의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세계 최고의 치유사입니다. 흐제스 왕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재능 있는 치유사, 크세노스. 그 나라의 역사는 치유사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흐제스 왕립병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으로 재능 있는 치유사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세노스는 제대로 훈련받고 면허를 가진 다른 치유사들과는 다릅니다. 면허가 없죠. 그는 무면허로 판잣집에서 활동하는 독학 치유사입니다. 그는 요정 시녀 릴리와 함께 허름한 큰 집에 살면서 누구든 치료해줍니다. 어떤 질문 없이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다. 그는 또 다른 집주인이 있는데 카밀라라는 중년의 유령 여자가 집 주변을 둥둥 떠다닌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느 평범한 날 제노스는 자신을 찾아온 모든 환자들을 진료한 후 더 많은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환자를 위해 집으로 방문하고 릴리는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가 떠난 직후 그의 열렬한 팬들이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줄을 지어 진료소에 와서 그와 시간을 보내려 한다. 그들 중에는 도마뱀 소녀 조피아, 어리숙한 퍼리 링가, 그리고 암흑 엘프 근육질 엄마 로에브가 있다. 그녀들. 여자아이들은 먼저 제노스를 볼 권리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할 권리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한다. 그가 그들의 몸을 철저히 검사하게 했지만 릴리는 화가 나서 그들을 막았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갈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새 소녀들을 진정시킨 후 릴리는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대하며 제노스가 돌아오면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탁을 하러 방을 나서자마자 털복숭이와 근육 엄마는 저녁 식사 전에 맛있는 스튜를 맛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합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더 먹고 싶어지고 도마뱀 소녀조차도 참지 못합니다. 세 사람은 기록적인 시간 안에 스튜를 다 먹었지만 그러고 나서야 큰일 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때 릴리가 안으로 들어오고는 바보 같은 년들이 자기들 저녁을 다 먹어치웠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서로 음식을 다 먹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지만 그때 카밀라가 오늘 저녁을 정말 기대했기에 화가 나서 도착합니다. 새 소녀는 그녀가 무서워서 릴리가 요리하는 것을 돕겠다고 자원합니다. 두 번째 음식을 릴리는 슬프게도 더 이상 재료가 없다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은 릴리를 위해 최고급 재료를 구해오기로 합니다. 소녀들이 저녁 때문에 걱정하는 동안 크세노스는 집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 방문을 마치고 가는 길에 그는 배를 부여잡고 심한 고통을 참고 있는 틸이라는 짐승 소녀를 지나칩니다. 참기 힘든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증상을 살펴보려고 멈춰섰지만 바로 그때 그 짐승 소녀의 주인이 그곳에 도착하여 그녀에게 어디에 있었냐고 묻습니다. 틸은 배가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지만 돈이 없어서 진찰조차 받지 못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진찰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거만한 놈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며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린다고 하루 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한숨을 쉽니다. 그녀 같은 노예가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려서 하루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고 일하러 가고 제노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한편 그 자식은 틸을 현지 묘지로 데려가 무덤 위에 내던져 버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몸에 귀신이 들어가게 한다. 그 남자는 틸에게 자기가 잘하는 일, 즉 무덤 속에 숨겨진 귀중품을 찾는 일만 하라고 한다. 그런데 틸이 대답하지 않자 그 남자는 발로 차서 굴러 떨어뜨린다. 틸은 계속 배를 부여잡고 있고 그 자식 주인이 일하라고 하자 귀신이 틸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놈은 눈치채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틸에게 빈손으로 돌아오면 저녁밥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귀신에게 완전히 빙의되어 갑자기 그를 공격하며 손톱으로 그의 배를 갈랐다. 그 바보는 틸이 더 이상 자신을 따르지 않으므로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피 흘리는 상처를 입은 채 최대한 빨리 도망친다. 도망치다가 제노스를 만나 미쳐 날뛰는 노예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제노스는 그처럼 거만한 녀석에게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대답한다. 바로 그때 틸이 그곳에 도착하고 제노스는 그녀를 둘러싼 어둠의 기운을 볼 수 있다. 그는 그 바보에게 두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묻고 그는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제노스는 믿지 않지만 그 바보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에게 그의 야생 노예를 데려오라고 요청하고 대가로 보상을 약속합니다. 갑자기 틸이 그 자식에게 다시 달려들자 크세노스가 재빨리 그를 구해 옆으로 던져버립니다.
짐승 소녀는 그를 다음 목표로 삼고 온 힘을 다해 돌을 던집니다. 힘껏. 크세노스는 그의 몸에 구멍을 낼 수도 있었던 모든 돌들을 쉽게 피하고 그 멍청이는 자기가 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세노스는 자신이 치유사이며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의 직업에서 보통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 틸이 거대한 바위를 그들에게 던지자 크세노스는 그것을 산산이 부숩니다. 마범으로 뒤덮인 주먹. 틸은 그에게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고 그는 몇몇 공격을 피한 후 그녀가 자신의 마법방벽에 부딪히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 충격으로 그녀는 건물로 날아간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게든 잔해 속에서 기어 나오지만 그 때문에 그녀를 지배하던 귀신이 제어력을 잃기 시작한다. 제노스는 마침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되지만 그가 도우려 할 때 틸이 그의 팔을 문다. 제노스는 그걸 개의치 않고 즉시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녀를 지배하던 귀신을 쫓아낸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귀신을 정화한 후 자신이 할 일은 충분히 했다고 선언한다. 오늘 일과 끝. 그 부자는 이 모든 걸 보고 드디어 제노스가 뛰어난 치료사라는 걸 믿게 됩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지만 제노스는 이미 오늘 목표 환자를 다 봤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죽어간다며 즉시 치료해달라고 항의하지만 제노스는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비용을 충당하려고 지갑을 제노스 앞에 던지지만 제노스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화가 나서 위료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합니다. 너무 비싸게 부르지만 제노스는 면허도 없으니 그냥 하라고 합니다. 위료위원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러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나머지 치료비로 그 짐승 소녀를 받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치료비로요. 부자는 즉시 그 제안에 동의하고 제노스는 바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 후 그는 의식을 잃은 짐승 소녀가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으며 그녀의 배 아픔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녀는 제노스에게 누구냐고 묻고 그는 자신이 그녀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서류를 보여줍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틸에게 무언가 확인해야 한다며 옷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주인이 변태라고 생각하며 겁에 질리지만 노예인 자신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틸은 셔츠를 벗고 크세노스는 그녀의 모든 고통의 원인인 담석을 봅니다. 그는 하우스 박사처럼 의학 용어를 늘어놓더니 자신의 마법으로 그녀 몸에서 담석을 꺼냅니다. 틸은 즉시 기분이 좋아지며 크세노스에게 어떻게 했냐고 묻고 그는 마법으로 그녀를 절개하고 돌을 꺼낸 다음 1초 만에 다시 봉합했다고 대답합니다. 단 1초 만에 말이죠. 틸은 이게 가능하다니 믿을 수 없지만 크세노스는 겸손한 편이라서 어떤 치유사라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틸은 그저 치료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만 크세노스는 자신의 감사를 원치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든 비용을 갚으라고 합니다. 틸은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으며 글럭글럭 3천부터 시작하지만 크세노스는 순종적인 남자가 아니면 특별한 약초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틸은 실망하지만 그래도 그를 위해 특별한 약초를 구해오고 크세노스는 이제 빚을 다 갚았다고 말합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어서 크세노스에게 묻자 그녀가 아니었으면 그 약초들을 찾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녀는 정말 자신을 사들인 값을 갚았고 이제 어디든 갈 자유가 생긴 거야. 가고 싶은 곳으로. 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지만 크세노스는 노예 계약서를 찢으며 그녀에게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해줘.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그녀는 감격해서 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크세노스는 언제든 치료가 필요하면 자신의 병원에 오라고 하면서 진료비가 좀 비싸다는 경고도 덧붙여. 꽤 비싸다고.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3명의 신복들이 저녁 식사 재료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어. 저녁 준비 재료를 가지고. 제노스는 자신이 존경받는 황금 불사조의 일원이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왕국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모험가 파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스톤이라는 파티 리더가 제노스에게 더 이상 그들의 파티에 가난한 빈민가 출신의 평민은 필요 없다며 해고비로 금화 한 잎을 줍니다. 그리고는 제노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제노스 없이도 훨씬 더 잘 해낼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제노스 없이도 더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제노스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파티가 결성된 이래로 늘 파티를 도왔던 매우 강력한 치유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스톤은 그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자칭 천재일 뿐이라며 비웃습니다. 공식 치료사 면허가 있어서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노스는 그를 바라보며 친구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스터는 친구들과 함께 그의 얼굴을 비웃으며 제노스를 조롱하며 그가 그들에게 그저 방패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에스터는 그들에게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파티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기본적으로 유명인싸이며 평범한 빈민가 출신이 귀족으로 가득 찬 파티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에스터는 그에게 금화가 어디든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며 그들의 파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입을 열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노스는 이것이 그를 조용히 시키기 위한 돈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섭니다. 방을 나서며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합니다. 아무렇게나 걷다가 누군가 힘겹게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고 다가가서 확인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못생긴 귀족에게 팔아넘기려고 엘프 노예를 제압하려는 중이었는데 노예 소녀가 저항하며 도망치려 하자 남자가 그녀의 다리에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그녀의 옷깃을 잡지만 엘프는 거세게 저항하며 그의 손을 물어뜯어 그를 더욱 격분시킵니다. 그 남자는 단검을 꺼내 그녀의 배를 찌르고 여자는 그의 행동에 화를 내며 상품을 망쳤다고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여자가 물건을 망쳤다고 그를 멍청이라고 부릅니다. 제노스는 그들이 피웅덩이 속 노예 소녀의 시체를 두고 다투는 것을 지켜보고 재빨리 개입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노예 소녀와 바꾸는 대가로 그들에게 금화를 건네고 여자는 즉시 소녀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기에 받아들인다. 두 사람은 즉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제노스는 재빨리 그녀의 상처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노예 소녀는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제노스는 놀라운 치유사이며 쉽게 그녀를 완전히 치유한다. 노예 소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기에 깜짝 놀라며 제노스에게 감사를 표한다. 릴리가 자신을 소개하고 곧바로 금화 때문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제노스가 자신을 위해 지불한 금화 때문에요. 제노스는 이를 알아채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별일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는 에스탄 그 멍청이한테서 받은 동정의 돈을 계속 갖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요. 릴리는 제노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사냐고 묻지만 그는 자신은 아무도 아니면 치유사 면허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어디 사는지 묻지만 그녀는 배고프고 집 없다고 대답합니다. 제노스는 그녀를 데려다 작은 선술집으로 가서 음식과 좀 더 나은 옷을 사줍니다. 릴리는 허겁지겁 먹으며 제노스가 왜 아무것도 안 먹는지 묻고 제노스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까 고민하던 찰나 도마뱀 인간이 선술집에 들어와 물을 청합니다. 그는 의자에 앉는데 팔에서 총알 자국으로 보이는 곳에서 피가 똑똑 떨어집니다. 제노스는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피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그냥 긁힌 상처니까 걱정 마세요. 도마뱀 인간은 제노스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 말 없이 제노스는 팔을 들고 치유 주문을 외우는데 그것은 도마뱀 인간의 상처를 즉시 완벽하게 치료합니다. 도마뱀 소녀는 놀랐지만 동시에 기뻐하며 즉시 제노스에게 돈을 몇 푼 건네주고 선술집을 나갑니다. 제노스는 약간 혼란스러워합니다. 치료에 돈을 받은 것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릴리는 치료사들이 치료비를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노스는 앞으로 이 개념으로 살기로 하고 자신의 병원을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병원을요. 문제는 그가 빈민가 출신이라 합법적인 운영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불법으로 일하는 지하치료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으로 치료를 해야 할 겁니다. 릴리는 그 결정에 매우 기뻐하며 평생 그를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제노스는 어린 소녀를 불법적인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릴리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일단 그녀와 함께 있기로 합니다. 그는 그녀를 마을에 버려진 곳으로 데려갑니다. 대부분의 집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는 곳입니다. 릴리가 이런 엉망인 곳에 왜 있는 거냐고 묻자 크세노스는 마을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대답한다. 감시를 피해야 하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그는 자신이 집으로 삼을 만한 온전한 집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마침내 괜찮아 보이는 집 한 채를 발견한다. 너무 나쁘지 않은 집 한 채를.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만 그는 집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한다. 상태가. 크세노스는 인생의 대부분을 야외에서 잠을 자야 했던 예전 파티 시절과 달리 지붕이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에 그저 행복해한다. 예전 소속 단체에 있을 때는 릴리는 빛 마범으로 주변을 밝히고
크세노스는 검사를 시작한다. 모든 것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카밀라 자신인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카밀라 자신이었습니다. 릴리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크세노스 뒤에 숨습니다. 유령은 죽음의 손길을 지녔다고 알려진 가장 강력한 언데드 몬스터니까요. 카밀라는 자신의 궁전으로 걸어 들어오는 신선한 먹잇감을 보고 미소 짓고는 공격하려 하지만 크세노스는 차분하게 치유 마법을 걸어 그녀의 팔을 사라지게 합니다. 인간이 맞서 싸우는 것을 보고 카밀라는 충격을 받고 릴리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며 대체 어떻게 유령과 싸우는 거냐고 묻습니다. 크세노스는 어리둥절해하며 별일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수백 마리와 이미 싸워봤습니다. 알고 보니 아스타는 심심할 때마다 제노스를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보내 유령들과 싸우게 했는데 제노스는 곧 그들이 자신의 치유 마법에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제노스는 카밀라에게 사과하지만 여기에 남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유령이 다시 공격하지만 제노스는 가볍게 밀쳐냅니다. 카밀라는 자신이 유령들의 여왕인데 감히 인간이 도전한 적이 없다며 화를 냅니다. 그녀는 손을 들고 제노스를 처리하기 위해 소규모 유령 군대를 소환합니다. 하지만 지하치료사는 그들에게 너무 강해서 고급 치유 마법을 걸었고 즉시 하급 유령들을 모두 죽여 카밀라만 남게 했습니다. 제노스는 다시 한번 무례하게 끼어든 것에 대해 사과하며 적어도 진료실 하나만 사용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카밀라는 이 인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2층은 자신의 개인 공간이라고 주장한 뒤 사라집니다. 그 후 이틀이 지났지만 방은 곧 마지막 손질을 하면서 진료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릴리는 광고를 해야 하는지 묻지만 제노스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때 문이 열리고 도마뱀 인간이 다시 들어온다. 그는 자신을 존이라고 소개하며 크세노스에게 이번에는 여동생을 데려왔다고 말한다. 함께 여동생은 크세노스를 바라보며 자신의 팔 부상을 치료해 줄 수 있는지 묻는다. 크세노스는 그녀가 마법 독약탄에 맞았고 그 독이 팔 전체에 퍼졌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이미 팔이 괴사했으므로 절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자는 그를 바라보며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묻고 크세노스는 10만 달러라고 말한다. 존은 이 가격에 격분하는데 단순한 절단. 하지만 그 여자는 그를 진정시키며 제노스는 똑똑하고 자기가 도마뱀 부족의 지도자 조피아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제노스는 그걸 몰랐지만 그 전에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빈민가에는 주요 부족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부자들에게서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조피아입니다. 조피아는 그에게 그렇게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라고 요구하고 제노스는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새로운 팔을 재생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녀는 멍해지며 도대체 재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이며 그녀의 팔을 잘라내고 새 팔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조피아는 충격을 받지만 그가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요구했던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한다. 그에게 요구했던 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곧 그는 그녀를 테이블에 눕히고 초자연적인 메스를 사용하여 그녀의 팔을 절단한 후 새로운 팔을 재생시킨다. 팔을 절단하고 새 팔을 재생시킵니다. 제노스는 치료사들이 보통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놀란다. 조피아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받으러 보낼 것이라고 말한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 어느 날 밤 환자들을 돌본 후 제노스는 카밀라와 릴리와 함께 차를 마신다. 릴리는 도마뱀 사람들이 왜 항상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올 때 항상 닫혀있는지 묻는다. 닫혀서 오는지 묻습니다. 제노스는 지하 빈민가에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세 개의 세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도마뱀 사람들이고 하나는 오크들이고 마지막 하나는 펄이들입니다. 그때 그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문이 열리며 여러 펄이들이 방에 들어옵니다. 그들과 함께 들어온 반인반수 소녀는 자신을 펄이들의 리더 링가라고 소개합니다. 펄이들의 리더라고 합니다. 제노스는 그녀가 모든 도박 사업을 담당하고 꽤 폭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은 문을 닫았다고 말하지만 긴급한 일이라면 살펴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링가는 웃으며 도마뱀 사람들을 몇 번이나 이겨도 걔네들은 계속해서 완전히 치유된 채로 나타났고 그러자 그녀는 알게 되었죠. 제노스가 걔네들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자 그녀는 큰 도끼를 들고 그에게 다가가며 자신이 더 이상 도마뱀 사람들을 도울 수 없도록 그를 죽이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를 둘러싼 방패가 도끼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모든 퍼리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자 그들은 그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갑자기 카밀라가 나타나 자신의 집이 파괴된 것에 화를 냈습니다. 모든 퍼리들은 그들에게 화난 유령을 보고 바지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들을 죽이려 하기 전에 크세노스가 그녀를 막으며 이 병원은 목숨을 구하는 곳이지 빼앗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카밀라는 그를 내버려두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링가는 즉시 바닥에 쓰러져 유령을 다룰 수 있는 남자가 모든 퍼리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다며 용서를 구합니다. 크세노스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아마도 자신이 또 다른 고객층을 확보했을 거라고 깨닫습니다. 그의 병원은 도마뱀과 퍼리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한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 외에도 이제 오크 중 한 명도 도착했고 그는 크세노스에게 그들의 지도자 위대한 로 여사께서 아프시다는데 그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제노스는 그에게 여사를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하지만 오크는 거절하며 로 여사께서 지금은 움직일 수도 없고 퍼리들과 도마뱀 인간들이 끊임없이 선물을 가져오고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로 여사는 너무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인 곳에 올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제노스는 지친 한숨을 쉬고 오크를 따라 그들의 굴로 가기로 합니다. 그는 어두운 동굴을 지나 한 계구부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그는 오크들 무리에 둘러싸여 왕자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근육질 엄마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지만 로 여사는 도마뱀 사람들과 퍼리들 모두가 그가 얼마나 엄청난 알파남인지 끊임없이 떠들어대기 때문에 이미 그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지하치료사가 나타났어. 제노스는 이 일이 짜증나. 자기 병원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허가증이 없으니 당국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 면허가 없거든. 그녀의 문제가 뭐냐고 묻지만 그녀는 대신 그에게 스스로 문제를 찾아보라고 도전해. 보라고. 제노스는 차분하게 그녀에게 다가가 외부 상처를 찾으려고 온몸을 살펴보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 그 후 내부 부상을 확인하기로 하고 곧 그녀의 배 속에 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아기가 아니라 모노스톤이야. 그녀를 보며 그게 뭔지 묻자 그녀는 폭발성 돌을 삼켰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우연히 삼킨 폭발성 돌이라고 합니다. 제노스는 누가 그녀를 독살하려 했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주먹밥을 먹다가 실수로 삼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주먹밥을 먹다가 실수로 삼켰다고 합니다. 제노스는 돌아서서 곧 싸지르게 될 테니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로가 그를 말립니다. 그녀가 실수로 조금 씹었기 때문에 돌이 매우 불안정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폭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크들은 즉시 그녀를 에워싸고 그녀와 함께 죽겠지만 그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제노스는 이런 멜로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해서 가려고 했지만 로는 상자 중 하나에 엄청난 보물을 숨겨놨다면서 그걸 제노스에게 주고 싶다고 합니다. 제노스는 좀 어리둥절해서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로는 바로 그에게 금색 열쇠를 던져주며 그걸로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노스가 왜 그러는 거냐고 묻자 로는 제노스가 항상 공정한 값을 요구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걸 들었다면서 그런 제노스의 모습이 정말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좋은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제노스는 한숨을 쉬고는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며 돌아서서 걸어간다. 그녀에게 다가가 마법 메스를 꺼내 그녀의 배를 갈랐다. 오크들은 공포에 질려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들이 그를 에워싸기도 전에 그는 마나 스톤을 꺼내 그녀의 배를 치유했다. 그녀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일이라 충격을 받았지만 즉시 폭발하기 전에 버리라고 제노스에게 경고한다. 하지만 제노스는 조금도 움찔하지 않고 주먹 사이에 돌을 쥐었을 때 그것은 격렬하게 폭발했다. 먼지가 가라앉자 로는 제노스에게 상처 하나 없다는 것을 보고 완전히 어리둥절해하며 먼지를 털고 로에게 열쇠를 던져준다. 떠나요. 로가 그를 막으며 왜 그녀를 치료했는지 묻는다. 그냥 모두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위해 돈을 벌지만 제노스는 공정한 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했던 말은 그에게 주는 것은 간단한 수술에는 너무 과했어요. 그날 이후로 세파벌의 지도자들은 모두 이유 없이도 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를 믿었어요. 제노스는 그저 그들이 완전히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릴리는 뭔가 의심하고 있다.
제노스를 좋아한다는 점은 카밀라가 3명 모두가 그렇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됩니다. 지도자들은 그에게 완전히 사랑에 빠져 곧 서로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제노스는 자신이 그저 평범한 치유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무시한다. 하지만 어느 날 세파벌 모두가 모였을 때 카밀라의 말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그를 찾아와 선물과 음식을 가져오며 주장한다. 그들이 다음날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세파벌은 각자의 병력을 이끌고 전장에 모여 마침내 누가 지하세계의 최고 권력자인지 결정하기 위해 준비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지하세계의 절대적인 왕인지 결정짓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제노스와 릴리가 경기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막는 대신 지하의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하라고 말이죠. 그 말과 함께 조피아는 단검을 꺼내들고 선제 공격을 시도합니다. 링가를 공격하지만 털복숭이 링가는 재빨리 피합니다. 오크는 싸움에 가세하여 조피아에게 뛰어들지만 조피아는 공격을 피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 순간 아수라장이 됩니다. 모든 세력이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와중에 각 세력의 지도자들은 치명적인 일격을 주고받습니다. 죽일 의도로 말이죠. 릴리는 이 모든 상황에 매우 불안해 보이지만 곧 이상한 전개가 펼쳐집니다. 하루 종일 싸우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죽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모든 상처가 마법처럼 치유됩니다. 마침내 지도자들은 제노스가 그들을 한꺼번에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들이 얼마나 오래 싸우든 상관없지만 그들은 자신의 환자이므로 계속 치료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휴전을 맺고 평화롭게 함께 저승을 다스리기로 결정합니다. 릴리는 이것에 대해 정말 기뻐하는 것 같고 제노스는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많은 돈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며칠 후 조피아와 그의 남동생이 다시 한번 제노스의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링가와 로도 거기에 편하게 앉아있고 제노스는 조피아에게 묻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다친 거야? 조피아는 자신이 아주 부유한 귀족들을 골라서 훔친 뒤 그 돈을 빈민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도둑이라고 주장해 어제 그러다가 왕실 경비병들과 싸움이 붙어서 다쳤대. 부상을 입었대. 그녀의 오빠는 자기는 사정이 다르다며 아이언 로즈라는 미친 여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마치 진짜 미국인처럼 총을 난사했다고 주장해 카밀라는 미소를 지으며 크세노스에게 아이언 로즈가 그에게 곧 방문할 것 같다고 말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싸우는 새 세력을 통합했으니 귀족들이 그것을 위협으로 느낄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제노스는 그런 건 상관없다며 자리에 앉아 릴리가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릴리가 모두를 위해 준비한 잔치를 먹기 시작합니다. 카밀라의 말이 사실임이 드러납니다. 철의 장미라 불리는 여자가 이미 빈민가에 들어와 있었고 퍼리들이 도마뱀 사람들과 카드게임을 하고 오크들과 퍼리들이 농담하며 웃는 평화로운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맥주를 마시고 있는 도마뱀 사람 중 한 명을 발견하고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빈민가를 방문한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고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도마뱀 사람은 그녀를 쳐다보며 이제 서로를 알게 되었으니 모두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니 싸울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그에게 전쟁을 멈춘 중재자가 누구였냐고 묻지만 도마뱀 남자는 중재자가 저자세를 유지하는 걸 좋아해서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미친 여자는 그의 옷깃을 잡고 배에 총을 들이밀며 그를 쏘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는 여전히 제노의 이름을 거부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행히 조피아와 그녀의 오빠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고 그 여자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피아의 손 부상이 이미 치유된 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도시를 걸어다니다가 늦은 밤 제노의 병원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밤에 그녀는 방에 들어가 그에게 도시로 가는 길을 묻지만 그가 도와주려는 순간 그녀는 즉시 총을 꺼내 연막탄을 쏘았습니다. 릴리가 공포에 질려 지켜보는 가운데 그에게 바로 연막탄을 던졌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그 여자는 요정들을 노리는 유괴범을 조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를 찾았다고 합니다. 릴리는 제노가 유괴범이 아니라고 말하려 하지만 그 여자는 듣지 않으려 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종의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말이죠. 릴리는 당황하여 제노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말하고 그 여자는 섣불리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릴리에게 수면 가스탄을 쐈을 뿐이며 그는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제노스가 가스구름에서 멀쩡하게 나오자 어리둥절해합니다. 멀쩡해요. 여자는 예고 없이 총을 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어떻게 멀쩡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멀쩡하다니요. 제노스는 평범한 방어 마법으로 공격을 막았다고 대답하고 그녀는 믿기 어려워합니다. 자신의 마법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노스가 방어 마법에 평생을 바친 천재 마법사라면 다를 거라고 말합니다. 방어 마법에요. 제노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여자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조용히 지내고 싶지만 크리슈나를 배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왕실 기사단 부사령관에게 제노와 릴리 모두 그 여자의 진짜 정체를 알고 걱정하고 있으며 그녀는 자신의 수사 임무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제노는 즉시 새 지도자에게 자신의 집에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들이 충분히 알아챌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크리슈나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크리슈나는 모든 시민의 의무는 왕실 기사단에 협조하는 것이며 그녀는 그에게 수십 년간의 적대 관계를 끝낸 자를 체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새 아인종 사이에 수십 년간의 적대 관계를 끝낸 자를 제노는 미친 여자가 자신을 체포하러 왔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하지만 크리슈나는 계속해서 세반인간 부족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일 것이며 그런 사람을 자유롭게 둘 수 없다고 그들이 도시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녀는 그의 정체에 대해 빈민가 사람들에게 알아보려고 했고 그 때문에 그림자 속의 남자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악의적인 흑막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제노는 초조하게 그녀에게 찾는 사람이 그저 조용히 지내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크리슈나는 그를 믿지 않고 새 부족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은 곧 전체 도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골. 제노는 밤이 너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안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시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겠다고 하지만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크리시는 구석에 빈 침대를 발견합니다. 제노는 그 침대가 사용되지 않아서 막 버리려던 참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더 이상은 아니고 그녀는 즉시 그에게 앞으로 사용할 거라고 말합니다. 제노가 혼란스러워하자 크리시는 그녀에게 작전을 펼칠 거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슬럼가 근처에서 그녀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그녀는 가고 있다. 당분간 여기 있어. 그녀는 제노에게 자신이 집세를 내겠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밀라는 또 다른 위험한 여자가 그의 삶에 난입했다며 그를 놀립니다. 크리시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제노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강요하지만 이것은 릴리를 매우 질투하게 만듭니다. 릴리는 크리시에게 제노의 첫 번째 여자가 자신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무릎에 올라타서 머리를 쓰다듬게 합니다. 이를 본 카밀라는 다시 투명한 모습으로 나타나 제노의 귀에 속삭이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 후 릴리는 계속해서 제노와 얼마나 가까운지 과시하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시는 차를 시키느라 너무 바빠서 그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결국 릴리는 곧 잠이 들었고 제노는 릴리를 재운 후에 크리시와 이야기를 나누러 돌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릴리를 납치범들로부터 구출했던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물었지만 그는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었다. 크리시는 한동안 그 생각을 하다가 중재자를 찾는 자신의 주요 인물을 떠올렸다. 그녀는 제노가 방어 마법에 통달한 천재 마법사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람, 평생을 치유 마법에 바친 사람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제노가 방어 마법에 통달한 천재 마법사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고 치유 마법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팔을 재생할 수 있을까요? 제노는 그게 괜찮은 치유사들에게는 평범한 일이 아니냐고 묻지만 크리시는 자신의 목소리 때문에 듣지 못한다. 자신의 목소리 때문에. 그녀는 아주 높은 수준의 성자급 치유사만이 잘린 팔다리를 재생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제노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전투 중에 조피아의 팔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제 빈민가에 갔을 때 그녀의 팔은 완전히 멀쩡했다. 크리시는 만약 빈민가에 사는 고수준 치유사의 소행이라면 그 사람은 여기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녀가 찾는 중재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찾고 있는 제노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 공격적이고 열정적으로 빈민가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묻는다. 크리시는 제노에게 그녀의 어머니, 빈민가에 와서 매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친절한 여인이 결혼 반지를 훔치려던 사람에게 빈민가에서 살해당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런 범죄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줄 영웅이 되겠다고 맹세했고 빈민가에 사는 범죄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했고 기사단 최연소 부사령관이 되었다. 다음 날 크리시는 제노에게 밤에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다시 빈민가를 조사하러 간다. 그리고 그 사이 조피아가 그를 방문한다. 치료하는 동안 제노는 크리시의 이야기를 계속 떠올렸지만 카밀라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제노가 조피아의 치료를 마치자 크리시가 집으로 돌아왔고 두 여자는 즉시 대치 상태에 빠졌다. 릴리는 조피아도 길을 잃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말하며 중재하려 했지만 크리시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피아에게 그녀를 치료한 중재자에 대해 묻고 그가 악당이며 빈민가 사람들을 교합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피아는 비웃으며 악당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 있다고 말했고 크리시는 빈민가 사람들에게만 흠을 찾는 계급주의적인 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사 중인 납치단 배후에 고위 귀족이 있다고 말하지만 왕실 기사들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명백한데도 말이죠. 크리시는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지만 조피아는 그녀의 정의감이 가짜라고 말하며 중재자는 계급이나 정치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는 그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시는 격분하여 그녀를 쏘려 하지만 제노스가 그들 사이에 서서 기사에게 환자를 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크리시는 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묻고 제노스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합니다. 그녀에게 그는 자신이 그녀가 찾는 치유자이자 중재자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방어 마법 전문가라며 동시에 치유 마법까지 능숙할 리 없다고 그저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마저도 반인반수와 중재자 편이라고 확신하고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 판자촌의 다른 곳을 찾아 머물고 일하겠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 지내면 완벽한 기사로서의 자신의 이미지가 더럽혀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진료소를 나선 그녀는 판자촌과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제노스는 그녀가 일방통행길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대신 크리시가 간다. 직접 칼린더라는 귀족의 집으로 향했어요. 조피아가 그를 고발했거든요. 납치 조직의 리더. 크리시는 칼린더에게 최근 이 지역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녀는 그의 저택의 보안을 깜짝 점검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칼린더는 기꺼이 그녀의 집 보안 점검을 허락하고 크리시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 때문에 그녀는 조피아가 아까 헛소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려는 순간 크리시는 이상한 점을 깨닫습니다. 경비원들의 배치가 이상합니다. 그녀는 칼린더의 저택에 경비원이 너무 많고 대부분이 그들은 후문 근처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녀는 더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납치된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 감옥을 발견합니다. 유괴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등을 쏩니다. 크리시는 돌아서서 그녀를 쏜 칼린더를 봅니다. 그녀의 저택에 들어가기 전에 압수당했던 그녀 자신의 총으로 말이죠. 압수당했던 그녀의 총으로 말이에요. 그가 그녀의 팔을 다시 쏘며 파괴하고는 그녀를 비웃으며 말한다. 그가 유명한 철의 장미가 그의 앞에서 무력한 여자애로 전락했어. 크리시는 이제 아무도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만 다행히도 조피아가 제노스를 제때 그곳으로 데려온다. 칼린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에게 총을 쏘지만 제노스는 모든 것을 막는다. 간단하게 이것은 그 뚱뚱한 놈을 겁먹게 만들고 두 번째 총을 뽑으려다 허공에 발이 걸려 넘어진다. 두 번째 권총을 제노스가 그것을 집어 그를 향해 겨누자 칼린더는 자비를 구하며 제노스에게 말한다. 그가 귀족이 사과하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제노스는 한숨을 쉬고 그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를 쏜다. 죽이지는 않고 오랫동안 기절시킨다. 죽이지는 않고 오랫동안 기절시킨다. 그런 다음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인 크리시 쪽으로 돌아선다. 그녀는 제노스에게 왕실 기사들에게 여기서 일어난 일을 말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녀의 팔을 재생시키려면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크리시는 그녀가 완전히 치유된 후에야 마침내 제노스가 치유사이자 그녀가 찾던 중재자임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하며 자신은 그에게 절대 미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노스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행동한 사람이 바로 그녀이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에게 영웅은 바로 그녀라고 말합니다. 크리시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곧 아이들을 구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병사들을 부릅니다. 제노스는 조피아에게 누가 다가오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크리시는 곧바로 그들을 따라가며 제노스에게 왜 자신을 구해줬냐고 묻는다. 그는 차갑게 그녀에게 자기 집에서 하룻밤 묵은 방값을 아직 내지 않았다며 그것과 오늘 치료비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말한다. 며칠 후 제노스는 릴리와 함께 식료품 쇼핑을 하지만 익숙한 거리를 지나가면서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는 한때 빈민가에서 고독한 고아였는데 어느 날 아스탄이라는 모험가가 그를 고용하려고 그곳에 왔다. 제노스가 뭘 할 수 있는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심부름이나 시킬 노예가 필요했죠. 자기 심부름이나 시키고 노예처럼 부릴 사람이요. 제노스는 아스탄에게 자신이 치유 마법을 좀 안다고 말했지만 아스탄은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빈민가 출신 고아가 그런 교육을 받을 여력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탄은 제노스를 자신의 파티에 받아들였고 함께 모험을 시작했어요. 흥미진진한 일들을 함께요. 아스탄이 몬스터와 싸울 때 제노스는 그의 뒤에 서서 부상을 치료해줬어요. 너무 빨리 치료해서 아스탄은 자신이 무적이 된 것처럼 느꼈죠. 자신의 실력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제노스는 그저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로 여겨졌죠. 그래서 그를 해고했어요. 현재 아스탄은 자신의 파티 황금 불사조를 이끌고 괴물 소굴로 들어간다. 권력 있는 귀족이 괴물의 털을 구해오라는 의뢰를 했기 때문이다. 모두 아주 느긋하고 몇몇은 어디를 가든 유명인사처럼 대접받기 때문에 숙취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유명인사 대접을 받고 있다. 그들은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불여우들을 발견하고 아스탄은 한 명에게 자신이 무턱대고 괴물들에게 돌진하기 전에 방어 마법을 걸라고 명령한다. 괴물이 그의 손을 물어 심한 화상을 입히고 아스탄은 놀란다. 그는 고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그의 파티원들은 여우들에게 공격을 받고 아스탄은 자신이 무능한 바보들에게 둘러싸인 것 같다고 느낀다. 그는 만화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방어 마법 담당자에게로 돌아섭니다. 숙취 때문입니다. 아스탄은 모두에게 후퇴를 명령하고 동굴을 나서자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립니다. 방어 담당자는 혹시 크세노스가 그들 모두에게 계속 치유 마법을 걸었던 것은 아닌지 말합니다. 아스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에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지만 자격을 갖춘 다른 치유사를 고용하기로 합니다. 몇 주 후 아스탄과 그의 파티는 유맨이라는 치유사와 함께 동굴로 돌아옵니다. 유맨. 불행히도 몬스터들이 이번에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곧바로 그의 파티를 기습합니다. 아스탄은 몬스터의 공격을 막지만 그의 파티의 마법사는 불덩이에 맞아 방어 마법을 뚫고 부상을 입습니다. 유맨은 즉시 그를 치료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병원에. 한편 아스탄은 몬스터를 공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금방 지쳐버리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맨은 마법사가 더 시간을 낭비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후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스탄은 마지못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동굴 밖으로 나오자 그는 수비수에게 화를 냈다. 그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유맨은 그에게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스탄은 유맨에게 집중하여 마법사를 즉시 치료하라고 말하지만 유맨은 그가 바보냐고 묻습니다. 유맨은 그가 바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성녀와 최고 수준의 치유사 몇 명만이 그런 부상을 즉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아스탄은 제노스가 항상 그런 심각한 피해를 치료했던 것이 아닌가 의아해합니다. 곧 그는 도시로 돌아오고 귀족의 집사가 그에게 임무에 실패했으니 다시는 도시의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아스탄은 당황하여 다른 기회를 간청하며 실패의 책임을 제노스에게 돌립니다. 집사가 그에게 기회를 주자 아스탄은 제노스를 다시 고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재능을 다시 사용하고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곧 아스탄과 방위 담당관 가일은 제노스를 찾기 위해 빈민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세계의 반인간 부족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먼저 리자드맨 부족에 가서 아스탄은 조피아에게 2달 전 빈민가에 온 제노스라는 치유사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피아는 그 말을 듣고 걷잡을 수 없이 웃기 시작하며 아스탄이 정말로 제노스처럼 숙련된 사람을 해고할 만큼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붉은 머리의 남자는 기분이 상해서 검을 뽑으려 하지만 도마뱀 전사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깨닫고 주춤합니다. 조피아는 자기와 제노스 둘 다 그런 멍청이를 상대할 시간이 없다며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그 같은 바보를 상대할 시간이 없다고. 아스탄은 화가 나지만 조피아의 차가운 시선에 둘 사이의 힘의 차이를 깨닫고 즉시 물러선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물러났다. 그런 다음 그는 짐승족 부족으로 가고 린가 또한 제노스를 해고한 바보라고 그를 조롱한다. 제노스를 해고한 바보라고 말이다. 그녀는 그런 사람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아스탄이 그녀를 협박하기도 전에 자신의 속도를 보여주며 그를 겁먹게 한다. 다음으로 그는 오크들의 은신처로 가서 로에브에게서도 비슷한 반응을 얻지만 이번에는 그는 괜히 센 척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난다. 밖으로 나가자 아스탄은 제노스가 그런 영향력을 빈민가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 짜증을 냅니다. 그런 종류의 영향력 말입니다. 갑자기 가이른 길을 따라 걷는 제노스와 릴리를 발견하고 둘은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아스탄은 제노스에게 2달 동안 혼자 살아남은 건 운이라고 말하며 강한 태도를 보입니다. 2달 동안 말입니다. 제노스는 그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며 가버리지만 그것은 아스탄을 좌절시키고 그는 제노스에게 다시 파티에 들어오라고 하러 왔다고 소리칩니다. 제노스는 차갑게 거절하며 아무도 돈도 안 주고 끔찍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빨간 머리 여자는 모욕감을 느껴 그에게 이런 유명한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는 것을. 제노는 한숨을 쉬며 그들이 너무 절박하다면 파티를 도와주겠지만 이번에는 치료와 방어 마법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스타는 이 말에 놀라 제노에게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빈민가 사람들이 와서 제노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 곧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아스타는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워한다. 일어나고 있어. 모두 떠나자 제노스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아스타는 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자신이 데려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제노스는 그의 헛소리에 질려 그에게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말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고 화가 난 아스타는 그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제노스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총에 맞아 길가로 날아갑니다. 옆으로 크리시는 부사령관 앞에서 누군가를 폭행하려 한 그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노스는 그녀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런 빈민가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묻고 크리시는 자신이 그를 찾다가 길을 잃었지만 결국엔 잘 해결되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스타는 제노스가 빈민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왕실 경비대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합니다. 일어서면서 크리시는 그에게 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즉시 길을 탓하며 도망치고 나중에 자신을 무시한 제노스에게 한 수 가르쳐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 후 며칠 뒤 모두 제노스의 집에 모여 아스탄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에게 접근한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며칠 뒤 모두 제노스의 집에 모여서 아스탄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했는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아스탄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새 보스는 제노스에게 만약 그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를 대비해 스파이들을 그들 뒤에 붙였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릴리는 제노스를 쫓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지만 그때 카밀라가 그녀 뒤에 나타나 지하 길드에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데 그곳은 적절한 가격만 준다면 온갖 불법적인 의뢰도 처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릴리는 이 말을 듣고 겁에 질렸지만 제노스는 지하 길드가 엄청난 돈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카밀라는 아스탄이 그를 그렇게 절박하게 찾는다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입니다. 릴리는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안도했지만 그때 조피아가 이상한 용병에 대해 말하는데 그 용병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돈을 받지 않고도 어떤 일이든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고합니다. 그날 밤 늦게 릴리는 제노스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 차를 준비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후 릴리는 금방 잠이 들고 제노스가 릴리를 이불 속에 덮어주자 카밀라가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밀라는 제노스에게 파티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격려하고 제노스는 아스탄을 보았을 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카밀라는 그가 어떻게 치유 마법을 그렇게 잘하게 되었는지 묻고 제노스는 어렸을 때 죽은 사람을 되살리려고 했지만 그 때문에 스승에게 심하게 얻어맞았다고 말합니다. 카밀라는 소생술은 금기시되는 일이라며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이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살아있던 300년 전에 인공 생명체가 있었다고 그에게 말해주면서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죠.
그녀는 인간과의 전쟁에서 악마 군대가 사용했던 무시무시한 골렘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줍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제노스는 잠자리에 들기로 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카밀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빈민가에서 말이죠. 그녀는 거대한 골렘이 빈민가를 짓밟고 다니면서 일부 지역이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골렘을 언급해서 빈민가의 재앙을 불러들였다고 생각하며 겁에 질립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시고 다음 비디오를 화면에서 시청해주세요. 다음 비디오